집은 우리 큰며느리 줄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신 시어머니. 하지만 유언장을 열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이름은 딸도 며느리도 아닌 가난한 막내 사위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달그림 서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일망 유언장이 드러낸 진실. 큰 며느리에게 집을 준다던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열자 모두가 얼어붙었고 가난한 막내 사위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서초동의 한법률사무소.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나는 회의실에 5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유언 집행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긴 테이블 한쪽에는 큰아들 박민석과 그의 아내 최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유진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딸 박지은, 그리고 막내딸 박소영과 그녀의 남편 박민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시어머니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가 약간 짧았습니다. 몇 년 전에 산 옷이 이제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빨리 시작하시죠. 다들 바쁘잖아요. 유진이 손목에 금시계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인 김순자님의 유언장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강민호는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봉인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인을 뜯었고 회의실에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집은 큰 며느리한테 준다고요. 다들 들으셨죠? 응, 나도 들었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유진이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장례식장에서도 여러 번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어머님이 직접 약속하셨다고.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 김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전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회의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유진은 팔짱을 끼고 여유 있게 앉아 있었고 민석은 무표정하게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손을 꼭 쥐었고 소연은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일체와 예금 3천만 원을 포함한 나의 모든 재산을 사위 박민준에게 상속한다. 침묵.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민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은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유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사위 박민준 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이 분명히 저한테 집을 준다고 하셨다고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쓰신 게 맞습니까? 확인은 하신 겁니까? 네, 고인께서 6개월 전 이곳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으셨고 법적 효력에 문제 없습니다. 막내 매제한테요? 오빠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매제한테요? 지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쓰신 거 아니에요?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는 명확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했고 의사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소견서였습니다. 유언 작성 능력 있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6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는데 고작 몇 년밖에 안 된 사위한테 집을 준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봤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서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어머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뭔 짓을 한 거예요? 언니,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소연이 남편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인께서는 유 원장과 함께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였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통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유진이 팔짱을 낀 채 험악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민석은 허탈하게 의자에 기댔고 지은은 불안한 눈빛으로 편지를 쳐다봤습니다. 1년 6개월 전 나는 암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바쁘다며 병원 동행을 거절했다. 그건 정말 바빠서. 딸은 지방에 살아서 자주 오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막내 사위 박민주는 달랐다. 그는 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를 돌보겠다고 했다. 민준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1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내 아침을 차려주고 밤늦게까지 내 곁을 지켰다. 그는 진짜 아들보다 더 아들 같았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민준에게 준다. 그가 가장 자격이 있다. 편지 낭독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건 인정 못해요. 절대 인정 못해요. 유진이 가방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 원장은 완벽하게 작성되었고 고인의 의지가 명확합니다. 유진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회의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민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감사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유원장이 드러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가 아닌 막내 사위를 택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1년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망 1년 6개월 전 그날, 1년 6개월 전 2월의 어느 추운 오후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하얀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진료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고 손등의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CT 결과를 보니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는 약 4cm이고 주변 림프절로 전이된 것으로 보입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병기로는 3기에 해당합니다. 수술이 가능하지만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5년 생존율이
약 30% 정도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순자는 차가운 2월의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먼저 큰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민서가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정말 바빠요. 저녁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고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는 중인데. 지은아, 엄마가 병원에서. 엄마, 미안해요. 지금 운전 중이라 통화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또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막내딸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연아, 엄마가 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소연의 숨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3일 후 순자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순자의 아파트는 30평 남짓한 중형 평수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련한 집이었고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티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석과 며느리 유진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명품 코트를 벗어 소파에 걸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 관리 잘 안 되시나 봐요. 먼지가 좀 쌓였네요. 순자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습니다. 곧이어 지은이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소연과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순자를 보자마자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민준아. 앉아. 5명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을 부른 건 엄마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야.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 눈을 크게 떴고 유진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3길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아야 한대. 엄마, 언제 알았어요? 3일 전에 결과 나왔어. 다들 바쁠까봐 바로 말 못했지. 소연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은 다음 달에 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 후에 항암 치료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아야 한대. 어머님, 그럼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겠네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야. 엄마가 당분간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유진이 민석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돕고 싶은데. 민석이가 요즘 회사에서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정말 바쁘거든요. 어머니, 간병인 쓰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비용 대드릴게요. 간병인?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남의 손을 빌려 병원을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엄마, 저도 애들이 아직 어려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지방이라 왕복 4시간이거든요. 그래. 너희들도 다 바쁘지? 그때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유진이 눈썹을 치켜 올렸고 민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가요? 네, 제가 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민준 씨, 직장은 어떻게 하려고? 회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소연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은 아내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의논했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수입은 어떻게 하려고요? 소연 씨 파트타임 수입만으로는. 괜찮습니다. 제가 알바라도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편안하게 치료받으시는 게 먼저니까요. 순자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그래도 내일이 있는데 어머님, 일은 나중에 다시 구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저희가 간병인 비용 대준다니까요. 형님, 어머님은 가족이십니다. 낯선 사람 손에 맡길 수 없어요. 가족이라. 고작 사위면서?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아들도 아닌 사위가 자기 일을 그만두고 자신을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고맙구나, 민준아.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죠. 민석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참, 어머님. 그런데 나중에 회복하시면 이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보,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아니,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순자는 유진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유진의 눈에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집이 탐나는 것이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 시세로 10억은 넘는 집.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마.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 걱정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민준과 소연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으며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정말 괜찮겠니?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 괜찮습니다. 소연이도 동의했어요. 소연이 어머니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파트타임 시간 늘리면 되고 저희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소연아, 너 임신 계획 있다며? 그것도 미뤄야 하는 거 아니니? 소연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건 엄마가 건강해지시면 그때 생각할게요.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짐이 되는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되실 분이에요. 건강하셔야죠. 순자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민준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5년 동안 다니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남짓.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입도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작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잔액은 850만 원. 전세 보증금 빼고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여보, 이걸로 6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파트타임 시간 늘릴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어. 나도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오면 저녁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겠어. 소연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준은 잠에서 깨어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자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미음과 삶은 계란, 그리고 채소 반찬. 오전 8시 순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벌써 왔니? 네, 어머님. 아침 드셨어요? 아직 입맛이 없어서. 제가 미음 끓여왔어요. 조금만 드세요. 민준은 가져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미음을 꺼내 그릇에 담았습니다. 순자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내가 직접 끓인 거야? 네. 어머님 드시 편하게 곱게 갈았어요. 오전 10시 병원 예약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순자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서울대병원까지는 차로 40분 거리. 민준은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민준아,
너 회사는 정말 괜찮은 거니?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정리했어요. 미안하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머님, 저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순자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민주는 순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검사실 앞. 순자가 안으로 들어가자 민주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 검사가 끝났습니다. 어머님, 힘드셨죠? 점심 드셔야 해요. 괜찮아. 집에 가서 먹으마. 아니에요. 병원 근처 죽집에서 드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민주는 순자를 데리고 병원 근처 작은 죽집으로 갔습니다. 호박죽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 민준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먹어야지. 아침부터 고생했는데. 네, 어머님.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죽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미소만은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순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혈육도 아닌 사위가 자기 일을 포기하고 자신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조건도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날 오후 순자와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유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니? 아, 어머님. 제가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어머님 혼자 계실까봐 걱정돼서요. 유진은 순자에게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힘드셨죠? 응. 민준이가 잘 돌봐줘서 괜찮았어. 유진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 정말 대단하세요. 매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네, 형님. 힘드시겠어요. 아, 참. 어머님, 제가 SNS에 올릴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어머님 간병하는 모습이요. 순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진을? 네. 요즘 사람들이 가족 사랑 콘텐츠 좋아하거든요. 어머님이랑 제가 함께 있는 모습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유진은 순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어머님, 활짝 웃으세요. 네, 좋아요. 사진을 찍고 나서 유진은 금방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가볼게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유진이 나간 지 5분도 채 안 되어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습니다. 유진이 방금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는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시어머니, 간병, 해시태그 효부,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며느리의 마음.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매일 달려가고 있어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가끔은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가족이니까요. 어머님, 힘내세요. 순자는 핸드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큰형님이 어머님 집에 오셨어. 언니가 무슨 일로? 사진 찍으러 SNS에 올린다고. 소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그래.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괜찮아. 우리는 그냥 어머님만 생각하자. 민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자를 돌보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들기 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죽을 맛있게 드셨어. 그걸로 됐어. 민주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1년 6개월간 이어질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산망 헌신과 거칠해. 그렇게 민준의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쌀을 씻어 미음을 끓였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미음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원룸을 채웠습니다. 오전 6시 30분 민주는 보온병에 미음을 담아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순자의 집까지 가는데 50분이 걸렸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편도 1,500원, 하루 왕복 3,000원, 한 달이면 9만 원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순자의 집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준아, 또 왔니? 매일 이렇게 오면 내가 힘들잖아. 괜찮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셔야죠. 민주는 부엌에서 미음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너 요리 솜씨가 늘었구나. 어머님이 잘 드셔야 힘이 나시니까요. 순자는 미음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민준이 그릇을 치우는 동안 순자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병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순자를 부축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태웠습니다. 중고로 산 10년 된 소나타였습니다. 에어컨은 고장 나 있었지만 히터는 작동했습니다. 어머님,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히터 더 틀어드릴게요. 괜찮다. 이 정도면 딱 좋아. 서울대병원까지 가는 길. 차창 밖으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걸어갔습니다. 민준도 불과 한 달 전까지는 저렇게 출근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너 후회 안 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회사 그만둔 거 말이야. 내 나이에 경력 단절되면 나중에 취직하기 힘들잖아. 어머님, 일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항암 치료를 위한 외래 진료였습니다. 민주는 순자를 부축해 5층 종양내과로 올라갔습니다.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고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왔습니다. 민주는 순자를 의자에 앉히고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대기 시간은 2시간. 민주는 순자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핸드폰으로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5건을 띄어서 12만 원을 벌었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밤에 대리운전 한다며?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낮에 나 모시고 밤에 일하면 잠은 언제 자니? 괜찮아요. 젊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뺨은 이미 푹 꺼져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드디어 진료 차례가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양환편이고 종양 크기도 약간 줄었습니다. 그럼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잘 반응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사이클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진료실을 나오자 순자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종양이 줄었대. 좋아지고 있대.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은 꼭 나으실 거예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서 기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순자를 병원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순자가 소화하기 편한 부드러운 음식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삼계탕 전문점. 어머님, 삼계탕 드세요. 보양식이 좋아요. 민준아, 삼계탕은 비싸잖아.
그냥 죽 먹을게. 어머님, 괜찮아요. 오늘 좋은 소식 들었는데 축하해야죠. 삼계탕 한 그릇에 1만 5천 원. 두 그릇이면 3만 원이었습니다. 민준의 하루 대리운전 수입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망설이지 않고 주문했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삼계탕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진했고 닭고기가 부드러웠습니다. 맛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것 같아. 많이 드세요, 어머님. 기운 차리셔야 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3월의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 어머님이랑 계세요? 네, 형님.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어머님 집 앞인데 들어가도 될까요? 네. 저희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기다릴게요. 오후 2시 순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유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병원은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종양이 좀 줄었대. 어머, 정말요? 다행이다. 역시 어머님은 강하세요. 유진이 순자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오늘 좋은 소식 들으셨으니까요. 찰칵, 찰칵. 유진은 순자 옆에 바짝 붙어 셀카를 찍었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었고 유진은 활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하나 더요. 사진을 몇 장 더 찍은 후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후 4시에 약속이 있어서요. 곧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바쁜데 와줘서 고맙구나. 당연하죠.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유진이 나간 지 10분도 채 안 되어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습니다. 유진이 방금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는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시어머니 간병, 해시태그 효부의 마음,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항암치료응원, 해시태그 며느리 일장.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항암 치료 중이세요. 오늘 병원 다녀오셨는데 종양이 줄었다는 좋은 소식. 너무 기뻐요. 며느리로서 매일 달려가서 돌봐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어 아쉬워요. 하지만 틈날 때마다 찾아뵙고 있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좋아요가 벌써 200개가 넘었습니다.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효부시네요. 본받고 싶어요. 시어머니 복 받으셨어요. 순자는 핸드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유진이가 매일 나한테 온다고 SNS에 썼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민주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형님도 바쁘실 거예요. 너는 화가 안 나니? 내가 매일 나를 돌보는데 남들은 유진이가 효부라고 하잖아. 어머님, 저는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머님만 편하시면 돼요. 순자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민준아, 잠깐만. 순자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라. 내가 매일 교통비 쓰고 식사비 쓰잖아.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민준아, 받아. 내가 너무 힘들까 봐 걱정돼서 그래. 어머님,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님은 치료비에 쓰세요. 민준은 끝까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런 민준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하루도 빠짐없이 순자를 돌봤습니다. 병원 동행만 47번.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음을 끓인 날이 90일. 밤늦게까지 대리운전을 한 날이 85일. 민준의 통장 잔액은 85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11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교통비, 식비, 생활비, 소연의 파트타임 수입 150만 원을 합쳐도 빠듯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순자의 생일이었습니다. 73번째 생일. 큰아들 민석이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한정식집. 코스 요리 1인당 5만 원짜리였습니다. 오후 6시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석과 며느리 유진, 딸 지은, 막내딸 소연과 민준. 6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레스토랑도 제가 예약했답니다. 유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약한 것은 민석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구이, 찜, 탕, 화려한 요리들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순자는 조금씩 맛을 봤습니다. 맛있구나. 고맙다, 얘들아. 어머님, 많이 드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유진이 핸드폰을 꺼내 음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그리고 순자와 함께 셀카도 찍었습니다. 어머님, SNS에 올려도 될까요? 어머니 생신 축하하는 모습이요. 그래. 그러렴.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유진이 화제를 꺼냈습니다. 참, 어머님.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죠? 응. 종양이 많이 줄었대. 다행이에요. 그럼 이제 슬슬 앞으로 일들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보, 지금 무슨... 아니, 좋은 의미에서요.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니까 나중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준비? 예를 들면 집 같은 거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시잖아요. 저희가 같이 살거나 아니면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언니, 지금 무슨... 아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잖아요. 어머님이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순자는 유진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유진의 눈빛에는 탐욕이 보였습니다. 집이 탐나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래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유산 문제로 자식들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민주는 조용히 물만 마셨습니다. 그는 이 대화에 끼어들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머니 생신인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 생각해 두세요. 집은 당연히 큰아들한테 주시는 게 맞죠?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마.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편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초를 73개 꽂을 수는 없어서 숫자 7과 3 모양의 초 2개를 꽂았습니다. 순자가 초를 불었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은 그 순간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올 때 민석이 계산을 했습니다. 6명 코스 요리 총 30만 원.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유진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모여요. 그래, 고맙다. 유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민석의 차에 탔습니다. 최신형 제네시스였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순자를 자신의 낡은 소나타에 태웠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거칠게 돌아갔습니다. 민준아, 네, 어머님. 유진이가 집 얘기를 하네.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에요.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내 생각은 어때? 민주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어머님이 건강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집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너는 참 욕심이 없구나.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에요. 저한테는 어머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월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유진과 민준을 비교했습니다. 유진은 한 달에 한 번 와서 사진만 찍고 갔습니다. SNS에는 매일 간병하는 것처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반면 민준은 매일 새벽부터 와서 밥을 차려주고 병원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SNS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집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일까?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이 진짜 가족일까?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일까? 그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6월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매일 순자를 돌봤습니다. 병원 동행 횟수는 이제 100번을 넘었습니다. 새벽에 끓인 미음 횟수는 120그릇을 넘었습니다. 민준의 통장 잔액은 이제 280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소연의 임신 소식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돈 괜찮니? 네, 어머님. 괜찮아요. 소연이가 임신했다며? 산부인과는 다니니?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한 달에 한 번밖에 병원을 못 간다는 것을, 검진비 10만 원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짐이 되는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우리 아이 할머니가 되실 분이에요. 우리 아이가 할머니 품에서 자라야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답해야겠다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다고. 그녀는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알아보기. 순자는 조용히 메모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망 고난 속의 빛. 7월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통장 잔액은 이제 150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평균 13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파트타임 수입 150만 원과 민준의 대리운전 수입 100만 원을 합쳐도 매달 적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소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통장이 거의 바닥났어. 괜찮아. 우리 버틸 수 있어. 소연의 배는 이미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 이제 일 그만둬야 해. 배가 너무 나왔어. 조금만 더 할게. 돈이 필요하잖아. 안 돼. 아기가 위험해. 제발 쉬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와 뱃속의 아기가 걱정되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음 주부터 쉴게. 민준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8월 중순 소연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소연이 민준을 깨웠습니다. 여보. 아파. 아기가 나오려나 봐. 민준은 급히 일어나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20분 동안 소연은 계속 신음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여보. 곧 도착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분만실로 들어갔고 민준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12시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입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분만실로 들어가 소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야. 민주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출산비는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통장에 남은 돈을 모두 긁어서 냈습니다. 통장 잔액은 이제 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일 후 민주는 순자에게 아기를 보여주러 갔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이렇게 예쁠 수가. 순자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소연아, 정말 축하한다. 할머니가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나. 엄마, 이름은 하윤이로 지었어요. 하윤이. 좋은 이름이다. 우리 하윤이. 순자는 한참 동안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가 크는 걸 볼 수 있을까?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9월 초 순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항암 치료 6차까지 마쳤지만 종양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습니다. 간과 폐에서도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진료실을 나온 순자는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나 봐. 어머님,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민준아, 나 할 일이 있어. 오늘 혼자 좀 다녀와도 될까? 네, 어머님. 어디 가시는데요? 볼 사람이 있어. 걱정 마. 택시 타고 갈게. 민주는 순자를 택시에 태워보냈습니다.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강민호 변호사 사무실. 순자는 변호사 앞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쓰려고 왔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목록과 수혜자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강남구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천만 원 모두 제 사위 박민준에게 상속합니다. 변호사가 펜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사위분께. 전부요. 자녀분들께는 네. 민준에게 전부 줍니다.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어요. 이건 제 뜻입니다. 순자는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써온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관해 주세요. 유언장과 함께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순자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민준이 어떻게 자신을 돌봤는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순자는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의 집에 큰아들 민석과 며느리 유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유진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순자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별로. 좋지 않아. 에고, 걱정이네요. 그나저나 어머님 혹시 집 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또 집 얘기였습니다. 유진은 순자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응. 생각해 봤어. 정말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집은
큰며느리한테 줄 거야.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석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진짜예요? 그래. 큰며느리 내가 받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유진은 순자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무표정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유진을 달래기 위해 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유 원장과는 달랐습니다. 그래. 잘 쓰거라. 유진은 그날 밤 바로 SNS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집을 물려주시기로 하셨어요. 며느리로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좋아요가 500개가 넘었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순자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는 매일 순자를 업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어머님, 제 등에 업히세요. 민준아. 너무 무거워서. 아니에요, 어머님. 전혀 안 무거우세요. 민준의 등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민준은 이미 200만 원을 빚으로 빌렸습니다. 대리운전으로 번 돈은 모두 병원비와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순자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그는 4개월 동안 하루 평균 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순자가 민준을 흔들었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과로로 인한 탈진. 최소 일주일은 쉬셔야 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순자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좀 쉬어. 내가 쓰러지면 어떡해. 어머님,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민준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1월 말 순자는 더 이상 병원에 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와서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곧 떠날 것 같아.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민준아, 들어봐. 나는 내가 진짜 아들보다 더 아들 같았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님, 하윤이 잘 키워. 그 아이한테 할머니 얘기 많이 해줘.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2월 5일 새벽 순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민주는 순자의 이마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큰아들 민석과 며느리 유진이 상주로 앉았습니다. 유진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님을 떠나보냅니다. 너무 슬프고 아프네요. 하지만 실제로 빈소를 지킨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유진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어머님 모시느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참, 어머님이 집을 저희한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민준 씨도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럼 위원장 공개할 때 보자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유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집이 자기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유진에게 한 말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진짜 유언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을. 그 진실은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오막 진실의 무게.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2월 13일 오후 2시 민주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막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유진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민석은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강민호가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일체와 예금 3천만 원을 포함한 나의 모든 재산을 사위 박민준에게 상속한다.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님이 저한테 집 준다고 했다고요.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명확합니다. 아니에요. 분명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집은 큰며느리한테 준다고. 유진이 핸드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제가 SNS에 올린 거 보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집 주신다고 했다는 내용. 변호사가 유진의 핸드폰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9월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유언장이 우선입니다. 민준 씨, 당신이 뭔 짓을 한 거예요? 어머님 정신이 혼미할 때 유언장 쓰게 한 거 아니에요? 형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유언장을 쓰신 줄. 거짓말! 당신이 어머님 세뇌한 거잖아요. 매일 포터 다니면서. 민준 씨,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유언장 쓰신 거? 네. 형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만요. 고인께서는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하셨고 의사소견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박민준 씨의 병원 동행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147회의 병원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진료의 동행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박민준 씨입니다. 그건 민준 씨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우울면 바빠서 못 간 거고. 다음은 간병 일지입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변호사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순자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일지였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민준이가 새벽부터 와서 미음을 끓여줬다. 너무 고맙다. 2023년 5월 20일 민준이가 나를 업고 병원 5층까지 올라갔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힘들었을 텐데. 2023년 8월 3일 민준이가 대리운전으로 번 돈으로 내 삼계탕을 사줬다. 미안하고 고맙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민준이가 과로로 쓰러졌다. 내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 민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순자가 이런 일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반면 최유진 씨와 박민석 씨의 방문 기록은 이렇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유진이와 민석이가 왔다. 사진만 찍고 10분 만에 갔다. 2023년 5월 7일 유진이가 또 사진 찍으러 왔다. SNS에 올린다고. 그건 제가 바빴던 거예요. 일정이 있었다고요. 다음은 영수증입니다. 변호사가 투명 파일에 담긴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박민준 씨가 고인을 위해 지출한 영수증들입니다. 교통비, 식비, 의약품 구입비. 총 318만 원어치입니다. 고인께서 돌려주려고 했지만 박민준 씨가 받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8만 원. 매제가 그렇게나.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이미 일막에서 일부 낭독했지만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통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1년 6개월 전 나는 암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바쁘다며 병원 동행을 거절했다. 딸은 지방에 살아서 자주 오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막내 사위 박민주는 달랐다. 그는 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를 돌보겠다고 했다. 나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다. 사위가 아닌 친아들도 하기 힘든 일을 왜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됐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1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돌봤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음을 끓이고 병원을 147번 모시고 다녔다. 내가 걷지 못할 때는 업어줬고 내가 힘들어할 때는 손을 잡아줬다. 큰며느리 유진은 한 달에 한 번 와서 사진만 찍고 갔다. 그리고 SNS에는 매일 나를 돌본다고 올렸다. 나는 그 거짓말을 보며 슬펐다. 5월에는 내 생일 모임에서 집 얘기를 꺼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 얘기를 하는 것이 충격이었다. 유진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유진에게 집을 큰며느리에게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유진을 달래기 위한 말이었다. 실제 유언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적었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자기 돈 318만 원을 나를 위해 썼다. 그의 통장은 텅 비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도 검진비를 아껴가며 나를 도왔다. 민주는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벌었고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민준에게 준다. 그가 가장 자격이 있다. 그는 나의 진짜 아들이었다. 편지 낭독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유진이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제,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매제가 그렇게까지 하신 줄. 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적으로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의지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함으로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고 의사소견서도 있습니다. 고인의 정신 상태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민준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뭐가 미안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니라 허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유언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은 박민준 씨 명의로 이전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석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지은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매제, 정말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누나, 괜찮아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편안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지은이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매제 덕분에. 민준과 소연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유진과 민석을 만났습니다. 유진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었습니다. 민준 씨, 네, 형님. 저 어머님한테 정말 못됐죠?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SNS에 거짓말 올리고 집만 탐내고 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형님도 바쁘셨잖아요. 변명이에요. 저는 그냥 어머님을 이용했어요. SNS 좋아요나 받으려고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민주는 두 사람을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소연은 순자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이 된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순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티테이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민주는 순자가 앉아있던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여보, 난 정말 몰랐어. 어머님이 이런 결정을 하실 줄. 엄마는 당신이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셨나 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지킬게요. 이 집도, 어머님의 뜻도. 민주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육망 진짜 가족. 2년 후 2026년 4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벚꽃이 만개했고 가벼운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오후 3시 공원 벤치에 민준과 소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2살이 된 하윤이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 꽃이야. 예쁘다. 하윤이가 떨어진 벚꽃잎을 주워 민준에게 가져왔습니다. 민준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 예쁘지? 할머니도 벚꽃 좋아하셨어. 할머니? 하늘에 계신 할머니? 응. 하윤이 할머니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하윤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민주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유가 생겼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순자가 남긴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아침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여보, 오늘 카페 매출 어땠어? 좋았어.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와줬어. 이번 달 수익으로 하윤이 적금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소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2년 만에 카페를 이렇게 안정시키다니. 어머님 덕분이야. 어머님이 이 기회를 주셨잖아.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민준이 돌아보니 유진과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형님, 올케 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2년 동안 그들은 몇 번 만났습니다. 명절이나 기일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윤이 많이 컸네요. 안녕, 하윤아. 민석이 하윤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윤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 소연 씨.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들르실 수 있어요? 저녁 준비해놨어요. 민준과 소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가 직접요? 네. 제대로 대접 한번 못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저녁 6시 민석과 유진의 집. 예전의 고급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중형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었습니다. 거실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유진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언니, 이걸 다 언니가? 네.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SNS는 그만뒀어요. 유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일 이후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거칠애를 그만두고 진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카페 장사 잘 된다면서요? 네, 형님. 덕분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식사를 하는 동안 네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진이 민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준 씨,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님? 하윤이 용돈이에요.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못 드린 사과의 마음이에요. 형님, 이건 받아주세요. 제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도 민준 씨한테도.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SNS 소재로만 봤고 유산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죠. 민준 씨는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형님, 제가 2년 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님이 왜 민준 씨를 택하셨는지 이제 알아요. 민준 씨가 자격이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 자격도 없었어요. 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다 과거 일이에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진작에 용서했어요.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날 밤 민준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의 아파트, 이제는 민준 가족의 집이 된 곳. 거실에는 순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하윤이가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윤이가 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이 딸을 안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형님이 사과하셨어요. 진심으로요. 어머님이 원하시던 거였죠? 가족들이 화해하는 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신 건 집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였어요. 소연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순자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의 기일이었습니다. 민준 집 거실에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민석과 유진, 지은, 그리고 민준과 소연. 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사상에는 순자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미역국, 삼계탕, 과일들. 그럼 저 올리겠습니다. 5명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유진도 진심을 담아 절했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늦었지만 정말 사랑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아들 노릇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민주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진 가족. 어머님,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어머님이 바라시던 대로요. 그날 오후 제사를 마치고 모두 함께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은 이미 다 지고 실록이 우거진 5월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돗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유진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제가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언니, 요리 실력이 정말 늘었네요. 그럼요. 이제 진짜 며느리, 진짜 시누이가 되려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우리 모두 행복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가 민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딸. 아빠랑 놀자. 민준이 하윤이를 안아들어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이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유진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느끼고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소연, 하윤, 민석, 유진, 지은 모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었고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준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민준은 순자의 뜻을 이어받아 가족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로.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